안녕하세요. 저는 큰 일을 이제 막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30대 초반인 여성입니다. 저는 항상 절실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엄청나게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밖을 나가 나들이 한번 하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 열심히 했었죠. 공부만 빼고 말이에요.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돈만으로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까지 포함한 네 식구가 사는데 부족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중학생 때부터 일을 나가야 했고 지친 몸으로 공부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 또래에 비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적었어요. 내 성적과 생활 환경으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판단된 순간부터는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못 즐겼던 여행도 떠나고 동생 학원도 보내주며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때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매장을 자주 찾아와 주던 손님께서 제게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드라마 같은 게 아니라 남자의 뒷배경이 드라마 같았습니다. 제게 관심이 있다며 준 남자 명함의 직급이 이사였거든요. 그것도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은 30대 초반인데 말이죠. 가끔 직원들과 함께 카페를 찾아온 적이 있었고 그 남자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 어려워하길래 성공한 벤처 사업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기업의 이사라니 그 남자의 정체를 대충 알 수 있었죠. 보통 그런 자리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면 기업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아들 또는 손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남자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재벌 2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평범한 집안이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집안 형편도 사정도 좋지 못하니 더 자신 없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남자의 관심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됐죠. 저 죄송한데 제가 누구와 연애하고 있을 집안 사정이 아니에요. 가볍게 연애할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 계속 매장 찾아오셔서 관심 보이는 건 그만하셨으면 해요. 저 가볍게 연애할 생각 없습니다. 정말 제 이상형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이러는 거고요. 바쁘다면 시간 많이 빼앗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만나서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죠. 정말 바쁘다면 제가 시간 내서 선주씨 쉬는 시간에 찾아올게요. 그때 단 몇 분이라도 얘기 나눠봐요. 네? 정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제게 관심을 갖는 남자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 의미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만나서 커피나 얻어먹자 생각했죠. 그런데 제 편견과 달리 남자는 정말 진지했고 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거절의 표시를 빨리 하려고 저희 부모님과 집안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말을 꺼낸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저도 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됐죠. 연인이 되기 전까지 제 망설임과 의심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 그 이후로는 조금도 멈칫하는 게 없었어요. 결혼식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정말 빠르게 그리고 한순간도 지치 않은 순간 없이 사랑했죠. 사실 결혼식도 제가 청혼을 받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절 반대할 줄 알았던 시부모님까지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 사는 수준과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 결혼하는 게 맞나 생각이 많지? 살아온 환경도 모습도 워낙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다.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배경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런 것보단 서로를 위하는 마음, 또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 우린 널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걱정하는 일 아주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만 최대한 널 이해하려고 할 거고 대화로서 풀어나가려고 할 거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다르다는 걸 존중할 거고. 그러니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 저를 생각해 주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이 결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고 남편과 결혼하게 됐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시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시부모님과의 시댁살이는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반대로 정말 행복한 순간만이 계속됐어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바라고 생각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꿈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날 사랑해주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곁에 있어서 그게 행복했습니다. 항상 가족을 보호해야 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둘러싸여 있다는 게 좋았죠. 그 행복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살면서 단 한 번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조금도 갈등을 겪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모든 게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다정했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차갑게 대했고 말도 걸지 않았죠. 절 빼고 대화를 했고 제가 끼려고 하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붙잡고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뭐라고?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당신 모른 척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그리고 당신, 우리 부모님과 당신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 솔직히 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연애 때처럼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알겠더라. 자라온 환경이 다른 게 극복할 수 없는 벽이라는 걸. 1년 동안 참았으면 나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결혼 전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혼밖에 없다는 투로 말을 전해왔죠. 그동안 분명 같이 웃고 즐기고 행복했기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심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시간을 가지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시부모님까지 남편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만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사람 마음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자. 네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마. 그게 돈이 됐든 치료가 됐든 간에. 아니요. 제가 그 애랑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상담을 받든 제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든 해보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영 감을 못 잡니? 실은 우리도 너랑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불편해. 우리도 네가 하루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어머님? 그 어머님이라는 소리도 그만해라. 어차피 이혼하게 될 거 누가 네 어머님이라고. 우리 현범이 더는 괴롭히지 말고 그냥 떨어져.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고칠게요. 제가 두 분 마음에 들게 고치겠다고요. 고쳐? 20년 넘게 몸에 밴 걸 어떻게 고쳐? 그럴 바에 차라리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게 낫지. 그냥 너 존재 자체가 문제구나 생각하고 허튼 기대하지 말고 나가라. 우리가 너 앞으로 살 길은 챙겨줄 테니 이 돈 받고 다시는 우리 현범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이거 돈 10억이다. 이 정도면 네가 받은 상처 덮고도 남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믿었던 시부모님마저 제게 등을 돌리고 이혼하려는 이유마저 듣지 못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고 잘못했다 빌어야 했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써야 했죠. 하지만 집안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우리 집을 무시하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 억울한 마음, 시모가 건넨 돈이라도 받아야 덜 억울할 것 같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한 뒤 돈이 든 가방을 끌고 시댁을 나왔죠. 10억이 든 돈가방을 가지고 시댁을 나오는데 그보다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순간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이 그려졌음에도 제 몸으로 느껴지는 이 현실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보다 더 무거울 수가 없었죠. 가방에 든 돈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돈 10억이 든 가방을 끌며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친정집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이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 나오는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 주택들만 빽빽하게 있는 안쪽 동네라 택시 보기가 힘든 곳인데 마침 제가 시댁을 나올 때 기다렸다는 듯이 택시가 서니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묘하더라고요. 마치 1분 1초라도 더 빨리 시댁을 떠나라는 재촉같이 느껴졌죠. 혹시 시댁에서 절 빨리 내쫓으려고 준비해 놓은 택시는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더 비참했기에 우연히 겹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더 안쪽에 있는 집에 사람을 내려줬다가 캐리어를 든 저를 보고 멈춰섰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저는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하고 차 뒤쪽 트렁크에다가 캐리어를 실었어요. 그리고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택시에 타서는 창문 밖 시댁과 시댁 동네 풍경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시댁과 관련된 것이라면 죄 없는 풍경이라고 해도 화가 날 것 같았고 저 자신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렁거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진정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택시 기사님께서 제게 동네를 벗어났다며 이제 고개를 들라고 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제게 사탕 하나를 건네고는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의 행동이 놀라웠던 저는 그제야 기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고 여자 택시 기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좀 낯설더라고요. 여자 택시 기사님이라서 낯선 게 아니라 기사님의 나이가 흔히 볼 수 있는 나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통 여자 택시 기사님들의 경우 나이대가 40대, 50대는 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높게 봐도 저보다 한두 살 많을 것 같은 기사님이 운전하고 있었으니 낯설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제게 사탕을 건네며 한 말 때문에 이상하게만 느껴졌어요. 이제 고개 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단 게 사람 기분을 좋게 하는지 난 여기 들어올 때마다 이거 물고 있거든요. 효과가 좀 있을 테니까 먹어봐요. 네? 아, 네. 차 안에서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어디서 얘기할까요? 뭐 무난하게 카페? 아니면 디저트집? 말하다 보면 열받을 수도 있는데 매운 떡볶이나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초면에 음식 먹는 건 좀 그런가?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기사님과... 왜긴요.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야죠. 또 그쪽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한 건지 알아야 하니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쪽이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네? 제 사정을 어떻게... 모를 수가 없죠. 내가 저 집안일이라고 하면 뭐든 다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할까요? 수상한 말을 걸어오는 택시기사의 말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습들이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택시가 거의 없는 곳에서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시댁에 나오자마자 앞에 섰던 택시, 그리고 비참한 기분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제게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듯 동네를 벗어나자마자 사탕을 건네며 고개를 들라고 하는 모습. 거기다 제 사정과 시댁에 대해서도 잘 아는 듯한 그 모습이 이상하고 수상하게만 느껴졌어요. 또 어떻게 제 감정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그땐 택시기사가 뭘 어떻게 알고 있는지보다는 택시기사를 향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재벌집 며느리였던 내게 불순한 목적이 있어서 기다렸던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택시에서 내려야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지 않게 제게 걸어오는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떡볶이도 좋고 카페도 좋고 디저트도 좋아요. 근데 이걸 어쩌죠? 제가 잠깐 들릴 곳이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저쪽에 차 좀 세워주세요. 우선 택시비는 계산할 테니까 제가 늦거나 다른 손님 태우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들릴 곳이 생겼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그 집 나오자마자? 그게 무슨...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말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모르는 거겠고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전 그쪽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고요. 저 집안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혼해달라고 했죠? 그러다 돈 몇 억을 주면서 나가달라고 했고, 트렁크에 있는 가방 안에 그 돈이 들어있고요. 그거 그쪽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집 며느리가 어느 날 쫓겨난 게 그쪽만이 아니라고요. 그쪽 말고도 앞서 당한... 제게 설명을 해준다며 말하던 택시기사가 얘기를 하면서 점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자 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끊고 바로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 세워주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저 안 내려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려주세요. 내 말을 듣고도 내리겠다고요? 물론 내가 설명을 다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들어도 그쪽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는 거 못 느끼겠냐고요. 나 그쪽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이 날 믿어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보여요? 그쪽 어떻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왜 기사님 말을 안 믿겠어요. 저 도와주시려고 한다면서요. 믿어요. 믿는데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누구 바보 취급해요? 당신도 그 집안 그 여자처럼 내가 바보 같고 우습게 보이냐고요? 지금 내 말 못 믿어서 도망가겠다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당장 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차 세우라고요. 나요? 나 당신이 겪은 일 똑같이 겪은 사람이고 당신보다 먼저 이 집안 인간들한테 이 일 겪고 이용당한 사람이라고요. 나 당신이 이연범과 결혼하기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당한 일 나도 똑같이 당했고 나도 그 인간들한테 이용 당한 사람이라고요. 짜요. 이럼 내 말 믿겠어요?
여자는 더 흥분해서는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찔했고 무서웠어요. 기사가 흥분해 제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정신이 나간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던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기사가 내밀었던 휴대폰 때문이었어요. 기사가 내민 휴대폰에는 사진이 켜져 있었는데 거기엔 제 남편과 다정한 모습으로 찍힌 여자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진도 아니고 결혼식 날 찍은 신부의 모습을 하고서 말이죠. 그 사진을 본 저는 바로 방금 전까지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던 것과 반대로 여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그 사진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진첩 안에 있었던 사진을 모두 확인했죠. 사진첩 안에는 여자가 한 말을 뒷받침해주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행복한 모습으로 연인 또는 부부의 모습을 한 제 남편과 여자가 있었죠. 여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돼서 제가 여자를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됐어요. 여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것처럼 잔뜩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고 근처 공터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마음이 급한 저와 다르게 가까운 편의점에서 마실 것까지 사오고 나서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죠. 이것 좀 마셔요. 워낙 긴 얘기라 마실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마 속에서 천불이 날 거라 시켜줄 것도 필요하고요. 저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조금 전에 한 말이요. 저랑 같은 일을 겪었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쪽도 저처럼 이혼 통보받고 나온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들 저희한테 왜 그러는 건데요? 무슨 이득이 있다고 돈 10억을 주면서까지 아내를 바꾸는 건데요? 1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다 얘기할 거니까 흥분하지 마요. 벌써부터 흥분하면 나중에 얘기 듣다가 열받아서 기절할지도 모르니. 짧게 내 이야기부터 해줄게요. 그쪽과 비슷비슷해서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는 이연범 그 인간과 회사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그 인간이 실장으로 있던 회사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고 면접을 봤던 게 이연범이었죠. 사실 그것부터 이상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실장이나 되는 사람이 고작 사무 아르바이트생 뽑는데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뭘 잘 몰랐으니까 또 제가 고아라 그때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알바할 수 있는 게 중요했지 내 앞에 누가 면접관이든 상관없었으니까. 그땐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면접 보기 전에는 간절했고 보고 나서 합격했을 땐 기쁘기만 했죠. 그렇게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됐는데 일하게 된 첫날부터 이연범이 제게 잘해줬어요. 실수도 많고 아직 업무도 서투른 제게 제 잘못도 커버해주고 업무도 직접 알려주면서 일하는 데 도움을 줬죠. 그리고 제가 업무에 익숙해지고 실수가 잦아들자 그때부터는 업무 시간 중간마다 챙겨준다거나 점심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성적인 호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고아인 저에게 관심을 가질까 싶어서요.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면접을 보면서 내 힘든 사정인 걸 알게 됐으니까 동정심에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절 이성으로서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를 쉽게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아니까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 다니는데 문제 생기는 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이연범은 제게 진심이라며 자기 마음을 계속 드러냈고요. 결국 제가 마음을 받고 연인 관계가 됐죠. 연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느낀 감정과 이연범이 제게 한 행동은 그쪽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연범 그 인간 그쪽에게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똑같이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었고 그 기분에 취해 그 인간이 한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 배경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그것도 재벌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게 상상해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현실이 내게 생겼으니 앞뒤 생각도 못하고 청혼을 받아들였죠. 거기다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한 시부모님께서 두 팔 다 벌려 저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반기셨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운 좋은 여자는 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혼과 동시에. 그쪽도 저와 비슷하겠지만 이혼 통보를 받기 한 달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전부 제게 대하는 것도 쌀쌀맞고 신경질적이고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서 더 조심하려고 했고 더 잘하려고 했죠. 그런데도 결국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남편도 갑자기 서로가 살아온 삶이 너무 달라 맞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하는 거예요. 돈 10억이 든 가방과 함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시부모님이, 남편이 이러는 건지. 그동안 잘 지냈는데 왜 헤어지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똑같은 소리만 듣게 됐어요. 살아온 삶이 다르다고, 서로 맞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삶에 맞춰보겠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점 고쳐보겠다 했지만 그때부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오히려 제게 협박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버티겠다면 별거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겠다며 제게 치욕스러운 말을 했고요.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짓밟혔던 것 같았죠.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연범 그 인간 옆에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럴 바엔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고 돈 10억을 위자료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을 받고 이혼하게 됐죠. 그리고 내 위자료 값인 돈 10억으로 새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 기억이 없는, 제가 하지 않은 기록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 혼자 살아야 하니까 적금도 다시 넣고 세금이나 통신요금 낼 계좌도 전부 다시 설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통장에 돈을 계획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그래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제가 거래한 적도 없는 거래 내역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은행사, 모든 통장에 하루에도 여러 번 입금되고 출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통장은 하나라 다른 통장은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자기들도 제가 직접 한 거래 내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작은 기억이라도 없을까 쥐어짜내고 짜냈는데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이연범 그 인간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통장 확인하는데 헷갈리기 싫다고 이것저것 거래할 때 제 통장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게 아닌가 싶었어요. 물론 거래된 금액을 보면 절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요. 어쨌든 이연범 그 인간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묻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별거 아닌 금액의 크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제 여러 통장에 뺐다 넣었다 했으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으라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시모가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 황당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제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한 돈이 전부 회사 돈이고 제 통장으로 돈 세탁한 거라면서 입 닫고 있으라고, 더 이상 떠들면 저만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돈 세탁한 회사 돈을 제 통장으로 넣었다가 옮겼다 하면서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저만 문제 있을 거라고, 거기다 이혼하면서 돈 10억까지 받지 않았냐고, 그 돈을 경찰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협박을 해왔어요. 그러니 잠자코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거기다 자기들은 변호사 써서 풀려나거나 잠깐 살다 나오면 되지만 저는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냐면서 자기들이 준 10억이나 쓰면서 조용히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일부러 고아인 내게 접근했다는 걸. 그리고 처음부터 비자금을 만들려고 날 이용했다는 걸. 너무 억울하고 괘씸했어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게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인간들 교도소에 잡아 쳐넣고
나도 교도소 가겠다는 생각으로 뒤를 팠는데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뭐 좀 알아보려고 하면 이미 그 정보는 다 지워진 뒤였고 나중엔 제게 사람까지 붙여서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했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처럼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용을 써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분해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다 잊고 제 삶 사는 척하면서 이연범 그 인간을 지켜보고 과거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 이전에 저보다 먼저 그 인간과 결혼한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여자도 저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자기도 돈 세탁하는데 이용당한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일과 관련된 것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받은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알아서 겁이 난다면서 말이죠. 그 여자가 어떤 감정일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강요하지 않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쪽이 나타난 거예요. 이연범에게 그 집안에 이용당할 세 번째 피해자가 말이죠. 그래서 그쪽 주위를 계속 맴돌았어요. 분명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을 때 이혼 통보를 받을 거라는 걸 알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쪽이 이혼 통보 받기를 그 집안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집에서 나오는 그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이혼, 애초에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모두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 인간들 처음부터 나처럼 고아인, 그쪽처럼 또 그 전 부인처럼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 사람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철저히 그 집안에 이용당했던 거라고요. 내 말이 안 믿어진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봐요. 아니, 은행 앱으로 확인을 해봐요. 그쪽이 하지 않은 거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보라고요.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보라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미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이용당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전까지 남편이 제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생전 시장 근처도 가지 않던 남편이 장도 보고 간식도 먹고 데이트도 하자며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현금 결제만 되던 가게에서 남편이 지갑과 휴대폰을 놓고 온 것 같다며 저한테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내가 휴대폰으로 이체하면 되지. 굳이 은행까지 간다고 그래. 여기 계좌이체도 받는다고 하시잖아. 어차피 난 다 먹었고 원래 이런 곳은 지폐로 된 돈을 받아야 사장님도 기분이 좋으시다니까. 당신은 마저 먹고 있어. 뭐 은행도 가깝다고 하니까 금방 갔다 올게. 부부 사이에 제 카드를 가져간다고 카드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뭐가 수상하겠어요. 거기다 상식적으로 재벌인 남편이 제 통장에 돈을 욕심내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종종 비슷한 일이 생겨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여자가 한 말을 듣게 되니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통장엔 제가 모르는 거래 내역들을 확인을 해도 끝없이 보였습니다. 여자처럼 저도 남편과 그 집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거였죠.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느꼈던 제 감정은, 제 삶은 뭔가 싶었어요. 물론 이유도 모른 채 남편과 이혼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을 만나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이 저 혼자 느꼈던 감정이었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하니 혼란스러웠죠. 제 삶을 도둑 맞은 것 같다는 기분이 딱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했던 3년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제 감정이 어떤지 표현을 못하던 그때 충격에 빠져있던 제게 여자가 정신 차리라며 또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그쪽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그쪽은 그 인간들에게 놀아놨다가 돈만 받고 버려진 인간이 된다고요. 그러고 싶어요? 돈에 팔려온 애완동물 마냥 그 인간들 원하는 대로 놀아놨다가 버림받고 싶냐고요. 그 인간들에게 자기들 놀잇감으로 기억되고 싶냐고요.
우리 복수해요. 그쪽만 있으면 내가 당한 거, 그쪽이 당한 거 다 합쳐서 그 인간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랑 같이 복수할 생각이 있는지 말해봐요. 복수요? 무슨 복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나는 그 인간들한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통장이 그 인간들 마음대로 쓰여졌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쪽은 어찌됐거나 법적으로 이혼한 게 아니니까 아직은 그 집안 며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쪽이 이혼하기 전까진 그 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쪽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테니 그 사람들이 회사 돈 빼돌려서 자기들 돈처럼 쓴다는 것과 우리들처럼 사람 이용해서 돈 세탁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이용하고 놀잇감으로 쓴 그것들한테 복수할 수 있다고요. 여잔 제게 복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억울하고 분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겨우 내가 그 집안에 무슨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 집안에서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누구와 어울리는지,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겪고 하니까 불가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실패하면 어떤 보복이 돌아올지 두려워졌죠. 여자도 제가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 듯 보였어요. 한숨을 작게 쉬더니 조금 전보다 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설득했죠. 조수석 바닥에 있던 가방을 꺼내면서 말입니다. 알아요. 무섭다는 거. 잘 될지 잘못될진 모르는 일에 괜히 도박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그런데 일이 생겨도 내가 다 책임질게요. 나도 그쪽한테 책임 떠넘기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만약 일이 잘못돼도 내가 그쪽은 피해보는 일 없도록 책임질 테니까 제발 나 믿고 같이 복수해요.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이걸 꺼내면 그 인간들처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보여주려고 한 건데 제가 그 집에서 받은 10억이에요. 복수하겠다고 한다면 이 돈 그쪽 줄게요. 난 이런 돈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 인간들 복수하는 게 내 목표라고요. 그런데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쪽이 도와줘야 해요. 나는 말만 떠들고 위험한 일은 그쪽이 다 하는 거라 정말 미안하지만 제발 도와줘요. 우리 그 집안 인간들한테 복수하자고요. 네?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증거라는 건 뭐고요? 지금 도와준다고 한 거죠? 같이 복수하겠다고 한 거죠? 네, 복수해요. 그 인간들한테 복수해야죠. 여자의 간절한 눈빛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만약 돈이 중요했다면 여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미 받은 10억으로 조용히 제 삶을 살아도 됐으니까요. 날 가지고 놀았다는데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함께 복수를 하기로 했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로 시댁에서 증거를 모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했죠. 하지만 그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없었던 게 시간이었죠. 시댁에서 저를 의심할 시간을 만들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시댁에 머물 핑계거리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날 바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렸죠. 뭐니? 뭐 놓고 갔니?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뭔데? 가져갈 게 있으면 어서 가져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더 이 집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받아가더니 결국 이혼 안 하겠다고? 너 내가 한 말이 겁만 주는 것 같니? 너 나 몰라? 아니요, 알아요. 그리고 이혼하겠습니다. 할게요. 근데 저도 마음을 비우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요. 저 이 집에서 조금만 더 지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신경 쓰이는 행동 안 할 거고 이혼 꼭 할 테니 제발 며칠만 이 집에서 누리던 삶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얘가 진짜 웃긴 애네.
그 잠깐이었지만 지도 솔림 먹던 송충이었다는 거야? 아이, 진짜 이런 거 보면 없는 것들이 더해요. 괜히 졸부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너 이혼을 확실하겠다는 거지? 여기 지내는 동안 현범이한테 딴 수작 부리지 않을 거고. 네, 당연하죠. 여기 10억, 이 돈도 제가 이 집 떠날 때 받아갈게요. 그럼 어머님께서도 믿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라. 지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도 좋다는데 뭐 어쩌겠니? 네 마지막 발악이 귀여워서 내가 허락하마. 대신 너 우리 집 며느리도 현범이 부인도 아닌 거다. 이거 확실히 해? 네. 어떻게든 그 집에 들어가려고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인데 그게 통했어요. 시모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버림받지 않겠다며 발악하는 모습이 재밌었나 봅니다. 제 꼴이 우스운 듯 깔깔거리며 웃더니 집에서 지내는 걸 허락했죠. 그렇게 의심을 받지 않고 무사히 그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더 행동을 조심하면서 이 집안 사람들이 빼돌린 회사 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제 비굴한 모습 때문인지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은 그 집안 사람들 덕분에 자료를 있는 대로 모을 수 있었어요. 시부와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고 시모는 매일 모임과 골프를 치러 가서 그 집 식구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없었고 가정부 아주머니들의 경우 아직은 그 집안 식구인 제가 어렵게 느껴져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물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죠. 필요한 증거를 확인해가며 수집할 시간이 없었으니 있는 대로 자료를 복사하고 확보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해 사람의 인기척을 못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 또는 시부의 서재를 뒤지다 마주친 적이 있었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여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아버님, 그게 저 아주머니들이 이 방 청소를 꼼꼼히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하고 있었어요. 업무 보실 때 쾌적하게 하시라고. 뭐? 누가 그런 말하면 믿을 것 같냐? 너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내 방 들락거리는 이유를 내가 모를 것 같아? 네? 진짠데. 너 그런다고 우리 집에서 내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계속 내 눈에 띄고 잘 보이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넌 끝이야, 끝. 정 그렇게 이 집에 계속 머물고 싶으면 가정부라도 하든가. 그건 받아줄 테니.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제가 감히 자기들 뒷조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만한 식구들 덕분에 발각당하지 않고 그 집안의 서류라는 서류를, 파일이란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저와 복수하기로 했던 민경 씨에게 넘겼죠. 민경 씨는 제게 받은 자료를 자신이 고용한 세무회계사와 함께 증거가 될 만한 것과 안 될 걸 나눴습니다. 저는 민경 씨에게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말만 시댁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후 오래 기다렸던 민경 씨에게서 공익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저도 그 집을 나와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듯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도망가고 난 뒤 수사를 받게 된 그 인간들은 뒤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할 텐데 저는 그 인간들 앞에서 욕 한마디 못하고 도망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시부모와 남편에게 제 분풀이를 하기로 했어요. 너 이제 가니?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많이 즐겼어. 만약에 또 이 집에서 지내고 싶거든 연락해라. 우리 남편이 너 요 며칠 일하는 거 보고 가정부로 써도 되겠다고 하더라.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많을 테니까 언제든 연락해. 엄마, 빈말이라고 해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 진짜인 줄 알면 어떡하려고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어떤 감정 가졌을지 뻔히 아시면서 전 저 사람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자기 인생 망쳤다고. 저기 여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인생 나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확하게 말하면 내 덕분에 당신이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본 거라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집에서 돈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나 원망하지 말고 고맙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럼 이만 가봐. 갈 때 돈 들어있는 가방 잊지 말고. 진짜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그 건방진 모습에 내가 지금 당장 어쩌고 싶다가도 곧 고꾸라질 생각이 겨우 참는 거야. 그 건방진 코가 납작해지면 얼마나 볼만하겠어?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건방져? 예, 건방진 건 너지. 이게 집 나갈 때가 되니까 실성했나 갑자기 헛소리를 하네. 여보,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그냥 조용히 가. 얼른 가라고. 그래, 갈 거야. 가는데 나 저 돈 10억은 필요 없고 이 집에서 계산 마치고 갈게. 자, 이거부터 해볼까? 어머님, 이거 그릇 세트 1,000만 원 주셨다고 했죠? 그럼 이거 깨고 10억에서 1,000만 원 깎습니다. 에이씨,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뭐가요? 어차피 제가 돈 10억을 주나 제가 이 집에서 돈 10억 원어치 부수고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후자를 택하려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아, 여기 좋은 게 있네? 아버님, 이 아이언이 누구 유명한 골프 선수도 쓰는 거라고 했죠? 이걸로 부수면 금방 부수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가격대를 낮춰서 오랫동안 난리를 쳐볼까? 이건 100만 원도 안 하니까. 하나, 둘, 셋. 자, 300만 원? 여보, 이거 무슨 한정판 신발이라고 했지? 이것도 70만 원? 이것도 해야지. 야, 너 그만 못 떠? 여보, 쟤 좀 말려봐요. 저러다 우리 집 물건 다 박살나겠어.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 야, 현범아,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아이씨, 여보, 당신 미쳤어? 당장 그만 안 두면 경찰 부를 거야. 당신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배상은 무슨 배상? 돈 10억 준다며. 근데 난 이걸로 대신 계산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야. 그러니까 경찰이 와도 어쩔 수가 없지. 자, 그럼 이번엔 비싼 거 간다. 한 번에 2,000만 원짜리 도자기. 아이, 좀 미친년.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시모와 시부는 제가 집안의 물건을 하나둘씩 부술 때마다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제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다가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욕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죄다 부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돈 10억 원어치가 금방이더라고요. 나름 저렴한 걸로 부셔서 오랫동안 비명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말이죠. 제 골프 체질이 끝나자 시몬은 바닥에 조각난 자기 애장품들을 끌어안으며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어요. 저주와 같은 욕을 하면서 말입니다. 너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 내가 돈 10억까지 주면서 시어머니로서 할 일 다 하려고 했는데 감히 이렇게 나와? 그럼 나도 절대 가만히 못 있지. 너 네 인생이 이미 막장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그보다 더 밑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러니 기대해라. 기대요? 그거 제가 할 말인데. 아마 곧 이 집안 사람들 전부 정신 없을 거예요. 집으로 사람들 들이닥치고 아버님, 어머님 저 사람 어디로 막 불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게 복수할 시간이 없을걸요? 아니다. 조사받으면서 오다가다 마주칠 수는 있겠구나. 그럼 운동이라도 좀 하세요. 직접 마주칠 때 한 대 칠 기회밖에 없을 테니.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누가 와? 조사를 받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게 다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만간 봬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분풀이와 앞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당할 일을 고지해준 다음 시댁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천천히 제가 겪은 일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전부 설명했죠. 만약 제가 시댁 식구들과 엮여 집을 잠시 떠날 수도 있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한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와 남편이 있는 회사에는 횡령과 비자금 조성, 배임 관련으로 조사가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와 남편 그리고 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시댁은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제야 그 집안 소식들은 제 마지막 말뜻을 이해했을 겁니다. 이후 저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집안 식구들과는 조사 기간 동안 마주치지 않았어요. 혹 입을 맞출까봐 마주치지 않게 조사를 했고 조사를 마치면 전 곧장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결과 시부모와 남편이 빼돌렸던 돈을 경찰에서 밝히고 확보하게 됐고 저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게 밝혀져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괘씸한 시부모와 남편에게 정말 크게 한 방 먹였던 거죠. 그 결과를 받고 저만큼이나 기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복수를 계획했던 민경 씨였죠. 민경 씨는 제가 무혐의로 풀려난 것과 그 집안 식구들이 빼돌린 돈의 절반 이상을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처벌을 받는 일에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저도 징역을 살게 된 시부모와 남편을 보면서 돈 따위에 저 자신을 팔지 않고 복수를 성공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물론 마냥 좋지만도 않았어요. 징역이라고 해도 짧은 형일 뿐이고 추징금 역시 그 인간들의 인생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니까요. 거기다 언제 또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 불안하기도 한데 한 방 크게 먹였다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보복을 해온다고 해도 그냥 손 놓고 당할 생각도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그럴 거라는 걸 그 집안 사람들도 알기에 함부로 못하지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번 복수를 하지 않았으면 계속 생겼을 피해자들에게도 더 이상은 못된 짓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이렇게 사연으로까지 제 이야기를 썼으니 더 함부로 못하겠죠. 돈 있다고 잘났다고 사람 함부로 하는 인간들에게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제가 느낀 교훈을 마지막으로 말하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